좀 고려했던 세금들이 뭐예요? 우선은 다 합니다. 취득세,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 네. 가지고 있다고 내는 보유세, 그다음 판다고 할 때 내는 양도세. 최근에 그 빅5인가? 네. 상위 6개, 7개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수주가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아예 그냥 지금은 수주를 약간 안 하는 추세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일남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일 관심사가 뭐였냐면 PF였었어요. 네. 4월 총선 이후에 PF 터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선거 끝난 지 정말 뭐 이틀 됐어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다들 약간 어떻게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말씀하신 PF만 봤을 때는 물론 뭐 어느 정도 뭐 특별법 같은 걸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래도 이거는 이제 국회 영역보다는 그래도 그냥 정부 행정부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큰 틀에서는 어떤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위기설까지는 그냥 설로 끝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총선 이후에 PF를 이제 걱정하셨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정부가 이제 여당의 승리를 위해서 예. 어차피 터질 건데 어떻게든 막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연장했다. 겨우겨우 막아놓고 있는 건데 총선이 끝나서 뭐 예를 들어 뭐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지 간에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기 때문에 눈치 볼 게 없으니까 그냥 터트릴 거 터트리겠다라는 그 논리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다음 선거가 그럼 엄청 멀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이제 지선도 있고요. 지방선거도 있고 또 대선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큰 틀에서 만약에 예. 정말 4월 이후에 터지면은 좀그 정치적 입지는 이제 훨씬 더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그거는 조금 좀 과한 좀 그런 걱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저도 이제 건설회사 네. 출신이긴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제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토목, 뭐 건축, 뭐 아파트 뭐 다 하는 말 그대로 이제 초대형 건설사들이 예. 있고 이제 아파트만 좀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같은 거 터졌을 때 그때도 뭐 PF 위기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축은행 막 그 부도 나기 시작하면서 그쵸, 막 같이 그쵸. 막 예. 휩쓸렸을 때 그때는 이제 미분양 많고 했던 게 대부분 그 소위 말하는 빅5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네. 그런 상단의 이제 시총 제일 큰 네. 그런 뭐 곳들이 이제 그 미분양도 터지고 막 PF도 터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금융위기. 그래서 이제 그 초대형 건설사들은 좀 나름 좀 관리를 좀 했고 그리고 또 그 미분양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토목이나 뭐 플랜트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좀 확장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위기는 어찌 보면 약간의 좀 중견 기업들 거기에서 좀 위기가 있는데 그 규모가 사실 뭐 그 시공능력 평가로 뭐 20위권 이러면은 엄청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1등과 22위권이 거의 한 5배에서 한 10배 차이 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건설사들은 되게 상위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좀 약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PF 위기가 지금 뭐 한두 해가 된 게 아니라 벌써 한 2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뭐 어느 정도 좀 자금 지원해가면서 그래서 뭐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곧 터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확률은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PF 현장에 문제 있는 시행사들이 이렇게 물어놓은 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땅들을 누군가가 이제 사줘서 이 부채를 처리를 이제 네. 해줘야 될 건데 그때 보면 이게 한 번씩 그걸 토지를 좀 싸게 해가지고 네. 이제 은행 끼고해서 땡처리 같이 많이 한번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서울에 나름 역세권에 거의 붙어 있는 그런 PF 부지 같은 게 한 감정평가로 한 5, 6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지금 PF 사태가 소위 말해서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이자를 지금 못 내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분양도 하고 해서 회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그냥 토지 공사 조금 정지 작업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주차장 그 유지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들어간 돈 대비하면 한 1, 2%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자는 뭐 이제 뭐 네. 10%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경매로 넘어가거나 공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채권단에서도 은행들도 이제 아는 거죠. 이거를 지금 터트려가지고는 예를 들어 5, 600억인데 뭐 한 뭐 진짜 3, 400억밖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끌고 가자. 상황 좋아질 때까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부다 채권단에서도 약간의 좀 시간을 계속 주고는 있죠. 주고는 있어서 이게 큰 틀에서는 경기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이제 터지긴 터지겠죠. 예. 이제는 뭐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0억짜리가 뭐 한 20, 30% 싸게 나오면 그걸 이제 누군가 또 사면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네. 그렇게 되게 사업성이 지금 안 나와서 무너지는 것들이 뭐 적진 않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못 막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LH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대형 건설사들이 현금 많이 쌓아놨는데 네. 그 건설사들이 싸게만 나온다면 알짜 땅들을 사놓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LH도 대출 뭐 부채가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약에 터지면 우리가 좀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매수를 하겠다. 어차피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싸게 사서 차라리 나중에 제값 받고 팔면은 예. 뭐 그 지금 민간에서는 어쨌든 자금 수율이 되는 거고 뭐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 지금 싸게 잘 사서 나중에 제값 받고 팔면 뭐 나 손해는 아니겠지 않느냐. 약간 이런 윈윈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사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던가 뭐 이제 뭐 빌딩이나 오피스텔 지어서 수익을 낼 때 가장 비용 부담이 센 게 토지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선분양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지어서 이제 팔면서 이제 자금 회수를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거의 한 10배 가까운 돈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런 시행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100억 있는 사람들이 예. 뭐 한 800억,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토지를 사야 되는데 토지값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100억 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00억은 사실상 이제 계약금 수준이고 이 계약금으로 토지주들을 이제 계약을 다 하면 그 계약서 모아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게 뭐 브릿지라고 해서 예. 잠깐 또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르면서 또 대출을 이제 정식으로 은행에서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계약금만 들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경매로 치면은 낙찰 받자마자 경락자금 대출 받고 잔금으로 그렇죠. 전환하는 그러니까 뭐 거잖아요. 대출의 거의 90%를 네.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잘 되면 어차피 이게 땅이라는 거 사서 짓는 비용 얼마, 공사 기간 얼마, 분양가 얼마 하면은 손익이 나오겠구나 해서 네.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이렇게 위기가 된 거는 이제 금리가 뭐 1년 만에 막 거의 두세 배가 올라 버리면서 땅을 사서 계약은 했고 대출은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예. 사업성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걸 다 터트릴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터진다는 것 자체는 금융 시스템에 어쨌든 그 타격을 주는 거고 예. 그 금융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 이제 서민들의 다 이 예금이 거기에 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경기에 더 침체를 또 좀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예. 이거는 좀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저는 뭐 정치 유튜버는 전혀 아니지만 예, 그렇죠. 어찌든 간에 지금 최근에 그 어떤 흐름이 이제 정치와 부동산이 막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특히 이제 지난 정권에서 규제들을 많이 했는데 예. 그 규제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제로에서 마이너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 좋게 만든 거죠, 상황을. 왜냐면 너무 과열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 정부는 제로 정도까지는 올리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혜택은 아니어도 제로까지는 좀 올려야 되지 않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여야가 좀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여당의 뭐 참패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 추진의 그 의지가 있더라도 과연 정치권에서 이거를 따라가 줄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때 그 다주택자 규제를 좀 해소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예. 왜냐면 지금 2020년 이후로는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지금 주택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막 풀어주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정도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규제는 강력하고 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세금 뭐 취득세도 막 13%씩만 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부세도 막 내야 되고 하면은 이거는 투자성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한 3, 4년간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라도 지금 들어와야지 사실 지금 경기 침체되어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그나마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약간 뭐 그런 것도 겸사겸사 풀어주고 있었는데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렇게 풀긴 풀었는데 그래봐야 이제 마이너스 5가 많이 4된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제로까지 가려면 사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선 이후에 법 개정을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서 밀어놓은 게 엄청 많아요. 좀 고려했던 세금들이 뭐예요? 우선은 다 합니다. 취득세,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 네. 가지고 있다고 내는 보유세, 그다음에 판다고 할 때 내는 양도세.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지금 규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취득세도 지금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자. 원래는 이제 주택을 살 때는 1에서 3%인데 그쵸. 지금은 이제 12%까지도 내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선 최소한 절반으로 좀 줄이자. 한 6% 정도를 좀 반은 좀 줄이자라고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근데 이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도 뭐 물론 약간 종부세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뭐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을 뭐 그 현실화 한다고 했던 것들도 다시 좀 이거 백지화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규제를 더 세게 한 거 약간 좀 풀어주기로 했던 것도 이것도 지금 다시 규제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우려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양도세 팔 때 내는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25년까지 약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최대한 50% 정도 내는데 그게 이제 중과가 돼가지고 85%까지 내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과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1년 유예를 해주고, 1년 만기가 되니까 또 1년 더 유예해주고, 이러면서 지금 그 법 개정까지 가보려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내년에 이제 만기가 오는데, 요때 만약에 또 유예를 안 해주면, 그럼 이제 85%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이 한 20, 30% 늘어나는 느낌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뭐 더 들고 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야당에서 만든 정책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또 압승을 했는데 우리가 만든 걸 다시 풀어줄까라는 것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세금 쪽으로는 지금 되게 혼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보통 뭐 올 연말에 집을 살려고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당장 다음 주에 집을 사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과거에 뭐 한 20년 데이터를 보면은 어쨌든 야당이 좀 그 정권을 잡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야당이 이렇게 압승할 때 좀 이게 정책이 약간 규제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또 다시 그 규제로 가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 1주택자분이 많으시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좋은 거 사놔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견에서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가뜩이나 이제 힘들었지만 약간 풀어줬어가지고 좀 버텨볼까 했던 분들이 아직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망 매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니까 다주택 가지고 있던 분들이 던져야겠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팔았어요 사실 많이 팔고 증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잊으셨겠지만 최근 한 3, 4년간 강남 인근에서 그 소위 말하는 비싼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자식에게 자기 자녀에게 증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증여세가 차라리 양도세 85%보단 싸다 해서 많이 이게 들여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은 한 3, 40대인데 그 뭐 강남의 아파트를 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금을 막 정말 뭐 십수억 내가면서 받으신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다 1주택자들이 좀 많이 된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팔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 실망 매물은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없진 않으니까 예.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관건은 저기였거든요. 재건축이 네. 이제 이게 딜레마였던 게 공사비가 또 엄청 오르고 하면서 부담도 스러워졌는데 이제 그 뭐 그때 재건축 기간을 좀 빠르게 해주겠다, 네. 뭐 규제 완화해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좀 이야기들이 돌았던 것 같아요. 서울 몇 군데들이.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건축 관련해서도 어쨌든 지금 현 정부의 그 정책은 뭐 공약에서도 있었지만 공급을 많이 하겠다. 뭐 270만 호를 짓겠다. 뭐 이런 것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빈 땅에다가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기존에 이제 낡은 집들을 새 걸로 바꾸면서 1000세대가 1300세대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공급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추진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세금하고 똑같이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풀었는데 법 개정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법 개정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약간 멈추는 상황으로도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급이 또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지금 좀 많아졌고 물론 이제 지금 총선 끝난 지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야당에서 무언가를 뭐 얘기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는 그렇게 막 부동산이 큰 이슈였다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생각보다 적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동산 이슈가 좀 잠잠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있긴 있었지만 지역별로 뭐 개발하겠다 이런 거였지 뭐 이런 규제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제 원 구성되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원내대표, 당대표 다시 뽑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뭐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메리트가 있는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이제 뭐 그 규제는 더 늘어났고 서울에서 뭐 하려 하면은 공사 대금이 확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금리도 올라가고 돈도 부족하니까 찬성을 쉽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 이제 앞으로 재건축 쪽은?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는 어찌 보면은 그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 그리고 이제 재개발 그 지구에 있는 매물들의 프리미엄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게 안 좋다고 보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건축 쪽은 조금 가격대가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제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이게 또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법도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정체돼 있거나 뭐 약간 하락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어쨌든 호재가 있는데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게 안 올라갔다는 거는 빠진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 뭐 재개발 곳들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 사항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정말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팔고 시장에 좀 관망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양천구의 뭐 목동 같은 것들 이런 데들은 이제 사업성도 좋고 뭔가 앞으로 막 추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제 재건축이라는 건 워낙 장기 플랜인데 이게 막 더 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좀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공급에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서울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뭐 공급이 들어올 만한 계획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몇 년 뒤쯤 됐을 때는 이러면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 통계를 보면은 이제 뭐 인허가는 이제 허가를 받은 거지 사실 착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착공한 거를 사실 봐야 되고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 거의 50%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랑 오피스텔은 이제 9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10채 짓던 것들이 이제 한 채밖에 안 짓는 거니까 이 신축이 부족하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집을 만약에 안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 신축이 생기든 안 생기든 무슨 상관이야. 나 어차피 저기 뭐 못 사는데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신축이 생기는 건 빈집이 생기는 거죠. 인구가 갑자기 급등하는 게 아니라면은 빈집이 생기면 거긴 누군가 가서 사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집들이 빈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5천만 원 올려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옆에 빈집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가면 올려받겠다라는 거 대비
실제로 올려받을 수 있을 확률이 좀 낮아지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근데 이게 없다면, 이게 없는데 시장에 어쨌든 돈은 계속 돈다면 특정 지역들에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전세나 월세가 막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신축이라는 게 좀 지어져줘야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빌라는 뭐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서울만 봐도 주택 공급률이 지금 9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도 사실 좀 부족한데 예. 신축도 많이 안 늘어나고 하면은 당장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당장은 뭐 심리적으로 좀 약간 위축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거야? 막 하면서 좀 그게 막 매수세로 막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쪽에서는 뭐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지만 하락장이라고 해서 공급을 안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몰릴 수가 있다. 그렇죠. 시간차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도 그 민간에서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미분양이니까. 예. 근데 그때 공공분양으로 막 이제 많이 공급을 했었거든요. 예. 그게 그나마 그래도 2015, 16년도에 집값 상승을 조금 어느 정도 좀 누른 것도 있는데 지금은 뭐 공공이나 뭐 민간 다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후에 한 뭐 2, 3년 지나서 그런 우려가 있긴 하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 한 2, 3년 후에는 주택 부족이 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네. 걱정인 거는 어쨌든 부족하다는 자체면은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전세 가격은 오를 거 아니에요. 전세 가격도 공급 부족의 영향을 받죠. 공급에 훨씬 더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네. 이 집이라는 거는 뭐 매수는 안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주는 누군가는 다 하거든요. 예. 지금도 어딘가에는 다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늘어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수는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이 올려달라고 하면 옆집 가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주차장 같은 거나 아니면 올림픽대로 퇴근 7시 때, 뭐 이럴 때 생각하면은 꽉 차 있잖아요. 예. 꽉 차 있을 때 옆에 차가 계속 들어오면은 더 막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여유폭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폭이 지금 공급이 안 된다는 게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세를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 전세가 좀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작년 10월 아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한번 채권 금리 막 튀고 금리 막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집값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 뒤로 또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지금 전세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뭐 3%대 막 빌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막 4, 5%에 빌리던 거에 비하면 훨씬 좀 낮잖아요. 낮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또 상승하는 것도 있고 해서 향후 뭐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의 기조라면은 당분간은 전세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키를 쥔 건 제가 보면 3기 신도시라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급이 원래 계획대로면은 몇 년에 25년, 26년이었어요. 착공이요?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중공. 원래 그랬어요. 그럼 내년에 입주하는 거였어요, 원래? 그래서 원래 막 3년 만에 그걸 준공을 시키겠다 막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왜, 어떻게. 눈밭인데. 예.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잘하면 된다, 이제. 빌라는 되겠지.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예, 안 그래서 되죠. 지금 뭐 택지 조성이 뭐 겨우 이제 막 하고 있는 데들도 훨씬 많고 아직 뭐 보상 안 끝난 데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추정치로는 30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공급 그 공사비가 또 높다 보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 하지 말자. 어차피 뭐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뭐하러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예. 판단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진짜 택지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네. 공공만으로는 채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민간한테 입찰을 넣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민간 입장에서는 지금 3기 신도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갈 만큼 메리트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예. 않고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뭐 공공 분양 단지들도 분양을 하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최근에 그 빅5인가? 네. 상위 6개, 7개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수주가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아예 그냥 지금은 수주를 약간 안 하는 추세고 하더라도 뭐 여의도나 뭐 강남, 뭐 반포 이런 데들 같이 랜드마크 좀 확실한 급처럼. 곳들만 지금 하려는 추세가 있어서 네. 지금 건설사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업을 더 한다? 라는 거는 리스크가 가뜩이나 높은데 더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3기 신도시도 잘 추진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모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지금 뭔가 이제 공급을 늘리는
액션은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늘리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돈이 많이 들면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공사비든 금융 비용이 다 높아지면은 분양가도 높아져야 되는 거고 임대 비용도 당연히 높아지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요즘 뭐 물가도 높고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분양이 되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스탑 상태가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도 뭐 대형 건설사들도 현금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고 좀 작은 건설사들은 진짜 죽을 맛인 거고 네. 건자재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이 안 되면은 이제 뭐 건자재들은 조금 내려가겠죠. 가격대들은.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자재값들은 조금 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시멘트나 뭐 이런 것들이 비싸진다고 하는데 그거 뭐 이제 건설사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멘트 값이 막 엄청나게 막 비중이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뭐 영향은 약간 있겠죠. 근데 더 큰 영향은 사실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높아졌고, 인건비가 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최근 코로나 이후로 거의 뭐 한 30%에서 50% 가까이 오른 것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제 실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을 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제 돈 버는 분들은 많이 벌고 일 자체는 적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죠.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한 20, 30% 이상의 원가를 또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이 공사비가 당분간 뭐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냥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좀 상쇄될 때까지는 공급이 또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여러모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 안에서 이제 어차피 이사도 못 가고 똘똘한 한 채고 재건축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인테리어나 하자 이런 수요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인테리어 그 업체를 하나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도 지금 엄청 비싸졌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재값도 뭐 높아진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인건비, 인테리어는 인건비 비중도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이제 코로나 전이나 그때 막 그 코로나 직후 그럴 때에 비해서 거의 지금 60%에서 100% 거의 한 2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는 인테리어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집에도 많이 계셨고 저금리였기 때문에 뭐 이제 약간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뭐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금리도 좀 높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이사를 가면서 내가 이제 사는 사람이 이거를 보관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가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집을 사서 이사 가면서 하시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집을 매수하는 게 그 거래량이 뭐 아주 높은 상황은 또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테리어에다가 2억을 쓸 거면 차라리 2억 더 비싼 동네 가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아직 인테리어 값이 집값에서 영향력이 엄청 커졌네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서 한 10년 이상 살겠다. 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린 은퇴했기 때문에 뭐 여기다 이제 최대한 이쁘게 꾸며놓고 살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그 금리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굳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큰 돈 쓸 필요가 있어? 또 팔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약간 지금 인테리어도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도 폐업하는 업체들 되게 많고 건설업도 폐업하는 업체들 많고 거기다 이제 가구 업체들도 이제 같이 폐업하고 도배 뭐 이제 뭐 중개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관련 산업에서 지금 힘든 점들이 많죠. 그래서 정부가 막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정부가 왜 계속 건설사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집을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건설사들도 좀 망하고 좀 이렇게 가격도 좀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추정치로는 뭐 한 15%에서 20% 이상이 이제 건설 관련된 이제 업계로 이제 다들 이제 먹고 사시는 거죠. 신축 아파트 가보면은 지하 주차장에 뭐 인터넷부터 뭐 커튼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뭐 수전부터 해서 뭐 정수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이 생기고 하다못해 공사하는 와중에 한바식당이라고 해서 그 술집도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경기 침체를 막 일으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어찌 보면 이거 건설업을 좀 살려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공사비도 비싸고 그래서 정말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지 않을까.